국가정보기관이 조직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목격자를 쫓고 있습니다. 추적에는 위성까지 이용됩니다. 정보기관의 감시망은 가방 속에 숨긴 물건까지 찾아냅니다. 카메라와 도청 장비로 실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도청과 감시, 그리고 추적. 그에게 국가정보기관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자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권력의 목표를 위해 도청을 일삼는 일은 이제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옛 안기부가 광범위하게 도청해온 실태가 속속 드러나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274개가 검찰에 압수됐습니다. 일명 판도라의 상자. 그 내용이 공개될지에 온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갖는 의혹을 해결할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SBS 취재진은 안기부 도청팀장이었던 공운영 씨를 만났습니다. 공 씨는 촬영을 거부하다 불을 끈 뒤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공 씨는 자신이 94년부터 98년까지 안기부 비밀 도청 조직인 미림팀을 직접 운영한 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97년 당시는 어땠습니까? 나한테 여론조사 해갔다니. 그러니까 그때도 미림 팀장이셨어요? 그 당시에? 명칭은 내가 돼 있었지. 공 씨는 미림팀의 도청 작업이 상상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도청이라고 다 멀리 다 했을 텐데 제대로 들리겠어?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수집된 도청 정보는 안기부의 극소수 간부들에게만 보고됐고 그 뒤 청와대 핵심 실세에게 전달됐습니다. 미림팀은 도청 외에 주요 인물 감시와 미행 등 각종 비밀 업무에도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그 일만 하려는 게 아니라 위에서 특별한 오다 사항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개입해서 일을 시키면 좀 완성 문제가 되겠다 하면 일을 시킬 수도 있지. 난 평생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가는 그 자세로 내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자체가 나를 참 불명예서 창피스러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 언급할 수 없잖아. 공 씨는 또 더 이상 안기부 도청 조직인 미림팀을 파헤치려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냥 흥분시키면 진짜 언론 전부 자갈 다 물려나네. 똥물이 얼른 튈지도 몰라. 취재진이 공 씨를 만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공운영 씨는 모든 것을 낱낱이 폭로하고 싶었지만 나라의 안정을 위해 참겠다는 자술서를 남기고 자해를 했습니다. 도대체 안기부는 무슨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 취재진은 현재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고 있는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 씨를 찾아갔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기자들도 모르고 기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기자들이 몰라요. 국가정보 직원들도 몰라요.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 정보가 오정소식 밑에 있으면서 국내 모든 정보를 내가 다 봤다고요. 도청 자료뿐만 아니라 도청 자료는 내가 관리를 했고 그건 내 책임하에 관리를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민감한 보고서를 그거보다 더 있어요. 그러면 과학보안국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보안 시설이에요. 우리 국정원 직원들도 과학보안국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국정원에 아무리 오래 있던 사람도 국내 부서의 과장 이상 되는 사람이라야 그 메모 보고서를 봐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도청한 내용들이죠, 다. 무차별적인 도청이죠. 뭐 국내 모든 건 다 도청이죠.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림은 그야말로 핵심 요원 몇 명이 대한민국의 최고 핵심 인사상으로 직접 도청을 하는 거죠. 주로 권력 최고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야당 의원들이든지 여당 의원도 물론 포함되고. 도청의 장소는 시내 중심의 한정식 집과 고급 음식점이었다고 했습니다. 조개사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 밥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몰려 있잖아요. 여의도의 고급 음식점들에서도 좀 작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김 씨는 미림팀이 음식점 종업원들을 포섭해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도청은 도청기가 있는 데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식사 모임이나 자리가 파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도청기를 회수하러는 미림 요원들이 가서 회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안기부의 불법 도청이 핵심 인사들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지 해커 똘마니들 다 불러가지고 국정원에 그냥 일시키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게 2000년 당시죠. 그때 그마들 지금 뭐 하는데 하고 그냥 물어보니까 그마들 지금 기자들 그 랩탑 그 해킹하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기자들이 본사로 송고하는 특히 뭐 정치부 기자들이 본사로 그 랩탑으로 송고하는 그거 다 인터셉하는 거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국정원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컴퓨터 해킹이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회사의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봤습니다. 직원들의 메일과 메시지 목록이 모두 나타납니다. 클릭을 하면 이메일 내용도 나타납니다. 특별한 장비나 전문 지식이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PC 하나와 이런 샘플 하나만 있으면은 어느 사용자가 어느 누구에겐가 좀 보내는 것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도청은 가능한 것일까?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 씨는 휴대전화도 도청이 가능하고 실제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도청팀에서 도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럼요. 저도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 하고 있어요. 했었죠. 지금은 조심해서 하겠죠. 이 말이 사실일까? 취재진은 지난 2월 휴대전화 복제를 통한 문자메시지 가로채기가 가능한지 실험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복제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원만 되고 핸드폰이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 핸드폰을 그 케이블 하나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숫자 몇 번만 치면 그냥 복제가 되는 자동으로. 취재진은 복제된 휴대전화에 전원을 껐다 켠 뒤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원 휴대전화로 가야 할 메시지가 복제된 전화로 전송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전화번호로 4대의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4대의 전화기에 동시에 똑같은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취재진은 이 실험을 통해 휴대폰을 복제하면 문자 메시지를 도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통화 내용까지 도청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청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한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 쉽지는 않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선 구간이 아니라 유선 구간이죠. 어차피 기지국을 통과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좀 어렵더라도 통신 사업자한테 사주를 하거나 무슨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등등 그런 사람이 되면은 불가능할 건 없거든요. 국가정보원의 김승규 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휴대전화 감청이 이루어지냐는 질문에 지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과는 달라진 애매한 답변입니다. 하루빨리 도청이 두려워서 핸드폰을 세 개씩 들고 다니는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하고 그 내용을 유출시킬 수 있었을까? 퇴직자까지 관리한다는 국정원 감찰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취재진은 국정원 내부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퇴직한 한 국정원 간부를 만났습니다. 이종찬 씨가 온장을 그만두면서 자기가 취득한 기밀을 다량으로 유출해 나갔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옛 부하인 감찰실 직원들로부터 다량을 압수당한 상황이 언론에 대여서 투표를 해서 보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거를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97년 대선 전에도 한 감찰실 간부가 국정원 기밀을 유출했지만 역시 처벌 없이 무마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누적되면서 공은영 씨의 도청 테이프 유출과 같은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 법대로 하는 게 뭐냐면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퇴직 직원까지 포함하여 가지고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밀 누설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렇게 처음부터 했으면, 아주 강하게 처벌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 취재진은 또 다른 국정원 퇴직자에게 이들의 국정원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처벌은 안 받았나요? 근데 이 국정원 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위험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반박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무조건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취재진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 측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이제 미국에서 동북아 경제 포럼이라고 8월 달에 늘 하시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 회의 때문에 미국 가셨어요. 국가정보원이 하는 합법적인 감청도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은영 씨가 퇴직한 이후에 도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보기관의 속성상 그 유혹을 버리기 힘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작이 아니냐, 더 많은 도청 테이프가 유출돼 있고 실제로 국정원에 얼마만큼의 이 도청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느냐, 과연 다 폐기했느냐. 불법 행위를 넘어서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업윤리라든가 공직윤리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흥신소로 전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도청을 하고 감시했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기관의 존폐까지 거론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청은 국가기관만의 문제일까요? 취재 결과 도청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하고 가까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봉천동. 취재진은 간혹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도청당하고 있다며 공포를 호소했던 한 40대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집에는 할머니가 혼자 있었습니다. 도청 공포에 시달리던 딸은 열흘 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 갖다 먹었거든요. 여기서 약 갖다 먹었다가서 약 가져간 날 그 다음날 죽었어요.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심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엄마 여기서 옷 갈아입지 말래. 화장실 옷 갈아입으래. 왜 여기 아무도 없어? 아니야. 내 방에 비밀 카메라가 돌아가요. 카메라가 돌아가 그냥 카메라가 비밀 카메라가 돌아간다 있어요. 그러니까 딸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며 어둠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 텔레비에 여기 손 있잖아요. 손 그거 보고도 손만 보면 무슨 이거 도청자를 까만 머리로 다 아주 씌워놔줘. 창문을 씌워놔줘. 창문을 아주 까맣게. 나 깜깜해가서 아유 어둡다 그러면 난 어두운 걸 좋아 이래. 딸은 어둠 속에서 40살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누군가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고서 야 이게 왜 이럴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안기부가 이렇게 도청만 깔아놨다 하는 뉴스를 딱 접하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안기부였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될 수도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도청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취재진은 종로에 있는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상가에는 도청 장비와 몰래카메라, 위치 추적기를 판다는 간판이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도청 장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청 장비. 저기서 판단하는 하지만 최근 단속이 심해졌다며 상인들은 하나같이 도청기 판매를 꺼렸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단속이라 봤자 몇 번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나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많이 심해졌어요. 또 다른 상인은 이 같은 단속이 최근 불거진 도청 파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 지금 원래는 이제 떠드는데 어떤 그러면은 물건 내다 줄 거예요. 없잖아.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도청 장비를 구해줄 수 있다는 한 상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거 주문하게 되면 얼마나 걸려 시간? 시간은 얼마? 여기 가장 최첨단 장비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장비? 전화번호를 내가 이렇게 눌렀을 때 그 음파 있죠 소리. 그다음에 번호마다 그 음파가 틀리거든요. 그거를 읽어주는 기계는 있어요. 그 번호가 몇 번에다가 전화를 건드는 거고요. 단속 때문에 은밀하게 거래할 수밖에 없다며 취재진에게 도청기를 숨겨놓은 창고를 보여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도청 장비들이 쓰이고 있을까? 한 도청 탐지 업체는 취재진에게 탐지 과정에서 발견한 도청기들을 보여줬습니다. 단추 모형의 카메라입니다. 렌즈의 지름이 1mm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조그만한 레코더라든가 캠코더 가방에 아니면 벨트에 차고 바로 녹화해도 되죠. 전화 커넥터에는 손톱만한 칩 하나만 넣어도 모든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습니다. 요만한 칩 하나로 지금 도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소한 있겠죠. 취재진은 소형 도청기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도청기를 가지고 옆 사무실에서 실험용 원고를 읽었습니다. 마치 전화하듯 목소리가 수신기로 전해집니다. 대부분 선두 기업들은 회사의 공공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으며
또 다른 업체에서 취재진은 적외선을 이용한 음성 도청 장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 렌즈는 송신기고 한쪽 렌즈는 수신기입니다. 빛신호를 쏘면 그거를 갖다가 다시 받아서 이게 수신한 다음에 음성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빛신호로 전송을 하고 빛신호를 갖다가 음성 신호로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끔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어떤 도청기들이 발견될 수 있을까? 도청 탐지 업체는 가정의 모든 소품들이 도청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콘센트용 도청기인데요. 보시면 이쪽 부분이 이게 이제 마이크 부분입니다. 이쪽이요. 이렇게 밟고 이쪽 회로하고 이쪽 회로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전기는 220V인데 여기에 공급되는 전기는 12V입니다. 소리가 날 때만 작동하는 음성인식 도청기는 전원 소모량이 적어서 일반 도청기보다 3배 정도 오래 작동하고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점심 약속 아직 잊지 않으셨죠? 소리가 들리자 도청기가 작동되면서 탐지기에 시그널이 잡힙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소지품들도 도청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용 무선 전화기는 특별히 도청기를 달지 않아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신기만으로도 도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아파트 밖에서 무선전화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실내에서 무선 전화기로 통화했습니다. SBS 뉴스 추적팀에서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또 다른 취재진이 아파트 밖 100m 떨어진 곳에서 주파수를 맞추자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수신기에 전해집니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무선 전화기의 통화 내용을 도청기를 사용해서 늘 모방적으로 틀려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형 도청기의 성능은 놀라웠습니다. 거의 최소 300m, 최고 1리터까지 나갑니다. 도청기 하나당 이 실내 대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분력은 한 50평에서 나는 소리를 갖다가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도청을 하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일반인들은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화와 가정에서의 대화가 모두 도청에 노출돼 있다면 인터넷은 안전한가? 채팅용 프로그램인 메신저 대화 내용은 보안이 유지되는지 취재진은 한 사이버 보안 업체에 의뢰해 실험해봤습니다. 메시지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는 회사 내 사용자가 모두 검색됩니다. 특정인을 지정하자 대화 내용이 해커의 컴퓨터에 전송됩니다. 메신저라는 거는 이렇게 암호화되지 않고 이미 이제 이렇게 데이터 주고받는 거를 캡처링하면 다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텍스트 한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흘러다니기 때문에 어느 거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메신저를 통한 대화는 누구나 엿볼 수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메신저 내용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모든 인터넷 텍스트들이 다 암호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업체는 메신저에는 보안성이 없다는 경고를 할 뿐 보안은 개인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회사 내에서 IT나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그런 모니터, 그런 감시 프로그램을 누가 악의적으로 깔아놨는지에 대해서 좀 정기적으로 자체 정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그렇다면 누가 도청 대상이 되는 것일까? 입찰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많이 하죠, 실제로. 크게 이제 부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혼 문제라든가 위자료 문제로 위례를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 간의 불화, 뭐 싸움이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뭐 재산 상속 문제가 있고. 실제 지난달 22일 가정용 무선 전화기를 도청해 주부의 불륜 사실을 알아낸 뒤 협박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반인까지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도청. 과연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줄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는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테러나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의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신청 건수는 지난 2002년 3,200건에서 지난해 9,10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줄 통신비밀보호법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신회사들에게 휴대전화 감청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통신기록 보관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고 아무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하고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국가인데 그런 것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됐다. 어떻게 하면 도청의 공포를 없앨 것인가. 특히 국가기관에 의해서. 현재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 유출 경위와 뒷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역대 정권의 핵심 실세 등 수사 관련자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수사의 초점은 어떻게 국가기관인 안기부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내 말을 엿듣고 감시하는 이런 사회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나 머물러야지 결코 실현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